한국 경제는 모두가 가난해지는 사회, 14.9%의 성장을 했었던 나라가 지금 0.8% 성장률로 내려왔는데 한국 경제가 계속 저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2026년부터는 또 다른 두 번째 한국 정책을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당부 말씀드렸는데, 월부 시청자라면 딱 이 시점에 이분이 나오시겠구나 아실 것 같아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양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광석 교수 모셨습니다. 2026년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해하시는 것들 많이 있으실 텐데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출발된 이 분위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 주셨어요. 4월 2일이었죠. 해방의 날 하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기본관세 10%, 옆에 상호관세율, 우리나라도 25%가 나오면서 다들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관세발 충격이 지금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었는지 9월 이 시점에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교수님 시각에서 딱 한판 정리로 어떤 충격이 있었다고 보세요? 이 관세 전쟁은 외수의 충격이 아니라 내수의 충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세 끌어올리면 기업들이 어떻게 수출해 이 걱정하시는데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업들은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할 것인가, 아니면 관세를 면제받고 줄여서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취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외수 관점에서의 걱정은 상대적으로 덜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 관세 전쟁의 경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걸 요구했거든요. 미국에 투자하라. 요구사항들이 미국의 밸류체인을 옮겨라.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액이 있는데, 신규 투자액, 예를 들어서 2026년에 이런 설비 투자를 해야지, 그 투자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있어요. 국내 투자액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이게 상식적이죠.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100대 만들던 기업이 갑자기 200대, 300대 만드는 게 아니고 여전히 100대 만드는 기업일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더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한국에서의 생산량을 줄인다는 얘기겠죠. 전체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대기업과 앞단에 있는 중견기업들, 이들까지는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유리할까, 미국에서 현지 생산할까, 선택의 여정인 거예요. 여기서 특히 그럼 타격을 받는 건 결국은 내수와 일자리, 이 측면이 가장 타격이 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수출 기업들, 사실 수출 지표 놓고 보면 요즘 막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예 타격이 없는 것 같진 않던데요. 수출 기업도 타격이 있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해당 국가의 현지 생산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률 싸움인 거예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럼 미국 현지 공장의 가동률을 올리고 한국에서의 가동률을 낮추는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이 한국 경제 주요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만 판단하기 전에 현지 생산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영업이익이나 경영 성과가 수출액이 감소하는 것만큼 나쁘게 나타나진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다 나가고 난 한국 경제는 어떡할까? 일자리를 잃고 신규 투자가 줄고 또 신규 일자리 창출이 없고 공장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자영업자들이 소위 생태계가 많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가지 못한 수많은 공급업체들, 가장 극단적으로 자동차에 몇 개의 부품이 들어간지 혹시 아세요? 2만 가지 정도 돼요. 항공기에 몇 개 부품 들어간지 아세요? 물론 다 한국에서 조달받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 관련 부품업이 거의 동남권에 쭉 배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국방산업에 관련된 각종 부품업도 그 인근에 쭉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2개의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 인근에 부품 공급업체들이 또 있어요. 자, 그러면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같이 따라가는 대기업, 중견기업들도 있지만 아예 못 빠져나가는 부품 원자재 공급업체들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럼 지역 경제가 정말 너무 속상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위 자영업자들은요, 공장과 그 제조기지와 밸류체인 인근에서 외식업 혹은 소매 판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던 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게 저는 이 관세 전쟁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성적표에는 분명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이걸 감안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관세 충격이 촉발한
이제 내수 경기가 흔들릴 위험성을 지적해 주신 건데요. 작년에 나와주셨을 때 올해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저성장의 함정 이야기를 스토리를 쭉 풀어주셨었죠. 물론 네. 그 안에서도 어떻게 개인들이 자산 꾸려갈지는 물론 힌트를 주셔서 많이들 도움을 받으셨을 텐데요. 자영업 이야기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봤을 때 자영업 폐업이 100만이 넘어갈 거다.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실제 지금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국가의 위기나 기업의 도산이나 뭐 자영업의 폐업은 빚과 관련됩니다. 매출을 일으켜서 인건비 주고 임대료 내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사업 운영하면서 빚을 변제해야 되는데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 이자를 채상환하지 못할 때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건데 그만큼 매출이 희박해진 거예요. 그럼 왜 매출이 줄어드느냐? 이 부분은 제가 월부에 나와서 2022년 당시 23년 경제를 전망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23년 한국 경제는 안타깝지만 평균 소득이 감소하는 시대, 다른 말로 모두가 가난해지는 사회,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실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목 소득은 안 줄었어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요. 근데 물가는 상승하니까 실질 소득으로 치환하면 감소해요. 그 안에서 이자 상환 부담은 커졌어요. 금리는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러면 결국 2,700만, 800만 이 취업자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2,200만의 근로소득이 줄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과정은 지금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줄어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비취업자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인력은 담기지 않은 데이터인 거예요. 그런데도 떨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정말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행보를 할까요? 소비를 줄이지 않을까요? 소비를 줄이죠. 소비 중에서 특히 어떤 소비를 줄일까요? 외식. 정확합니다. 외식비를 줄이는 거예요. 네. 폐업 자영업자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업종이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 이런 영역의 소비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비취업자나 임금 근로자들이 소득이 줄어드니까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이잖아요. 근데 월급쟁이들이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월급쟁이만 가난해지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소비 지출이 결국 자영업자의 매출인 건데, 구조가 자영업자는 매출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자를 변제할 수 없는 거예요. 뭐 10여 년 동안 20년 가까이 경제 연구하면서 살았지만 2022년에 소매 판매액이 이렇게 감소한 건 역사상 처음이었고요. 24년 들어서 3년 연속 감소한 건 정말 이건 역사상 반복될 수 없는 처음 보는 숫자인데, 근데 25년 지금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정말 그 매출 자체가 줄어들고 고군분투하다가 이자 상환마저 어려워진다 하면서 폐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관세 전쟁은 자영업 구조조정을 만든다. 이게 결론적인 흐름인 거죠. 이런 상황 하에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물론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여러분들은 월급쟁이시니까 자영업자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구들 자영업자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경제거든요.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건데 폐업을 경험하고 저소득층으로, 또 폐업을 경험하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 끊어야 됩니다. 이미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관세 전쟁이 우리의 이런 자영업 구조조정을 더 강화시키고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적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트리거가 됐을 뿐 이미 흐름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소매 판매액 지수가 뚝뚝 떨어지고 네.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도 상반기에 마이너스긴 하지만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게다가 내수에 촉진시키기 위한 네.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은 물론 많은 자영업자분들, 임금 근로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 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초기 단계잖아요. 네. 교수님의 시각에서 좀 큰 그림을 그려주실 때 이번 정책들을 통해 좀 실물 경기 회복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구윤철 경제부총리님 뵙고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기 진작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 지출을 하지만 그 예산 지출이 결과적으로 그 예산을 통해서 경기 진작은 가능하지만 그게 선순환으로 이끌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소비 쿠폰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소비 쿠폰은 분명 소비 진작책이에요. 자영업자의 경기 진작책 맞아요. 그러나 이 소비 쿠폰 나눠줬을 때 우리의 AI나
R&D 수준이나 기술 수준이나 스타트업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산을 지출했을 때 그 지출한 예산이 지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유니콘 기업들이 생기고 제2의 삼성, 제2의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또 나오면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분배도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서의 정책을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당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인데 멀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정작 멀리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못해요. 첫 번째 한국은 마치 이제 저성장으로 마감하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14.9%의 성장을 했었던 나라가 지금 0.8% 성장률로 내려왔는데 이제 2026년부터는 또 다른 두 번째 한국 경제가 계속 저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뛰는 한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로 두 번째 한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게 한국 경제를 성장 도약시키는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시야를 넓히고 진짜 우리 경제가 완전히 이제 회복을 딛고 올라서서 긴 관점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관련된 제언을 또 해주셨다라는 측면의 시각을 함께 들어봤습니다.